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을 가면서 동네 형과 멀어지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한 동네 형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매일 같이 놀았는데 대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취하면서 가끔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형을 만났는데 사람 얼굴인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더군요. 대학을 잘 마치고 좋은 직장에 갔다는 형이 어떻게 그렇게 폐인이 되었는지 계속 궁금해하다가 술이 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형이 막 대학에 입학하고 여러 모임을 즐겨 다니던 중 몇 번 같은 모임에서 본 예쁜 여자애가 있었다고 해요. 같은 대학교인데 자기 과와 연합이었던 간호과였대요. 하얗고 쌍꺼풀이 없이 큰 눈에 화장을 옅게 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자기 스타일의 여자였대요. 어느 날 어느 술자리에서 또 마주치게 되어 작업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형에게 와서 나 너 알아. 나랑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밖에 따로 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언뜻 봤다 했더니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경을 쓰고 푸시시하게 다녀서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술을 더 마셨는데 그 여자가 많이 마셨는데 완전히 취했다고 합니다. 형은 살짝 걱정이 되고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자를 부축하고 밖에 나가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니 나 이러고 집에 가면 많이 혼나. 너희 집에서 자도 돼. 형은 마침 자취를 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그날 밤 같이 잤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한 달쯤 사귀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도 안 나오고 핸드폰도 해지시키고 완전히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형은 어떻게든 찾아볼까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지냈다고 해요. 가끔 길거리에서 그 여자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봤는데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5에서 6년 후에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그 근처에서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던 중 놀이터에서 자기 어릴 때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다고 해요. 정말 아이인데도 자기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형은 꼬마가 너무 친근해서 꼬마에게 말을 걸고 조금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집에 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잠수를 탄 그 여자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형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란 형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왜 그랬는지 안 궁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 그들이 따로 자리를 만들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형을 매우 좋아했다고 했어요. 대학도 형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는데도 일부러 그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집안에 문제가 생겨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돈이 많은 어떤 아저씨를 만나 그 아저씨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혔지만 형과의 이별이 너무 아쉬워 우연을 가장해 만났고 결국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내 거야? 형이 물었죠. 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형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너는 너대로 잘 살아. 가끔 아이를 봤으면 한다. 그녀는 싫어. 나 너한테 갈 거야. 어디든 두고 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형은 집 앞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같이 살자고 했는데 형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제 없다고 자신에게 돈도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형은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동네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남편을 살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은 그 후로 매일 그녀와 아이가 찾아오는 것을 뿌리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뿌리치지 말고 같이 살자는 식의 애원하는 편지였는데 점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널 뿌리친다면 나 정말 미쳐버릴 거야. 라는 협박 비슷한 편지로 변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형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신의 스토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그녀는 뭐가 문제야?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애가 문제야? 나 애도 없앨 수 있어. 너만 좋다면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에서 그녀가 남편을 죽인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서관의 책.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숨쉬기도 힘든지 헐떡거리며 꿈틀 때는 엄마의 모습은 마치 벌레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눈에 띄는 곳은 잘 때리지 않았어요. 등이나 가슴, 배 같은 곳을 때렸죠. 아빠는 다시 엄마의 배를 주먹으로 쳤어요. 엄마는 저녁에 먹은 음식을 그대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엄마에게 가까이 갔어요. 엄마의 옷을 들추어 보니 여기저기 노랗고 푸른 멍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맞은 곳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야랑 걸레 좀 가져다 줄래? 나는 화장실에서 대야랑 걸레를 가져왔어요. 엄마는 몸을 반쯤 일으켜 걸레로 토사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엄마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아까 처음 따귀를 맞았을 때 찢어진 입술이 피가 말라붙고 부어서 힘들어 보였어요. 나는 대야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이름은 신지연이고요.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대요. 엄마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동네 파출소의 순경 아저씨로 집안일을 도와주러 자주 들렀었대요. 외할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그 망할 놈이 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를 어떻게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생겼고 엄마는 소문이 나서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아빠와 결혼하게 되었대요.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거의 일주일에 3-4차례는 엄마를 때렸어요. 하지만 이유라는 것도 웃기죠. 어떻게 사람이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월요일, 아빠는 술을 마시고 퇴근했어요. 엄마는 찌개를 끓이느라 정신이 팔려 아빠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얼른 문을 열었지만 이미 아빠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엄마에게 찌개를 내던졌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가 말리려고 갔을 때 엄마는 이미 뜨거운 찌개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아빠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빠는 나를 밀쳤어요. 내 몸은 날아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말았죠. 그 소리에 놀란 엄마는 뛰어왔어요. 내 머리는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아빠는 겁이 났던지 신고를 했어요. 얼마 안 되어 구급차 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빠는 엄마에게 찌개 찌꺼기를 씻으라고 하고 말했어요. 내 말 잘 들어. 애가 왜 다쳤냐고 물으면 혼자 놀다가 잘못해서 머리를 찢었다고 해. 만약 입을 잘못 놀렸다간 저희 모녀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엄마는 겁에 질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빠가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씻고 와서 아빠의 말을 전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나쁜 놈 안 잡아가고. 화요일, 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새벽녘이었어요. 다행히 약간 깨졌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대서 엄마는 안심을 했지요. 아빠는 출근을 했고 화요일은 아빠가 숙직을 하는 날이라 엄마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점심때였어요. 머리를 만져보니 하얀 붕대가 감겨 있어 나는 기분이 좀 우울했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오더니 괜찮냐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25살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얼굴이 시들어 있었어요. 내가 돌아앉자 엄마는 나를 달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지연아, 엄마랑 도서관 갈까? 아빠가 안 들어오는 화요일, 엄마와 나는 시립도서관에 가곤 했거든요. 가까우면서 책을 좋아하는 엄마와 나는 잘 안 갔지만 나는 한글을 일찍 배웠어요. 지금 이 글도 제가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책도 빌리고 우동도 먹는 게 즐거웠지요. 엄마는 돈이 없어서 시장 볼 때 물건값을 깎거나 폐품, 병 등을 모아 팔아서 만든 5,000원을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우동을 먹었어요. 도서관으로 간 우리는 서가를 돌아보았어요. 엄마는 동화책만 빌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책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돌아보다 한 번도 안 와본 안쪽의 서가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낡은 고서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 책 저 책 뽑아보고 있는데 어느 큰 책을 꺼냈을 때 손바닥만한 크기의 책이 떨어졌어요. 이건 뭘까? 나는 큰 책을 제 자리에 꽂고 그 책을 주웠어요. 그것은 아주 낡고 너덜너덜한 고동색으로 글씨는 금박으로 되어 있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책이었지요. 제목은 악마를 불러내는 방법. 재물을 바치면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멋진 책이었어요. 내 소원은 아빠가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책을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책을 못 빌리게 할 테니까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훔칠까 고민했지요. 그러다 6살 때 신데렐라 공주라는 책을 그냥 가지고 나오려다가 문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 놀란 일이 생각났지요. 그때 엄마는 죄송하다고 직원들에게 싹싹 빌었고 나는 엄청 혼났어요. 책마다 뒤에 태그라는 게 붙어 있어서 저 네모난 틀을 지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훔치면 금방 들킨다고요. 나는 책을 뒤적였는데 뒷장에 검은색으로 된 네모난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낸 나는 옷자락을 들고는 배 안에 그 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로 왔어요. 책은 다 골랐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볼만한 게 없어. 직원과 엄마는 웃었어요. 엄마는 고른 책을 빌리고 우동을 먹자고 했지만 나는 생각이 없다며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엄마는 상처 부위가 아픈가 보다며 저를 따라 나섰지요. 정문 앞에 네모난 틀을 지날 때는 떨렸지만 내 생각대로 아무렇지 않게 지날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녁을 먹고 나서 잘 때까지 나는 책에 열중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의식을 시작하리라고 다짐했어요. 잘 되면 엄마와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수요일에는 나는 먼저 문방구에서 아주 큰 도화지를 샀어요. 그리고 옆집의 꼬마 강아지를 잡아 목을 연필 깎는 칼로 찔러서 마가린통에 피를 받았어요. 그걸 조심해서 집으로 가지고 온 나는 크레용과 차, 빨지 않은 아빠의 속옷과 사진 등을 챙겼어요. 아빠가 6시쯤 돌아오니까 2시간쯤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어요. 나는 내 방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맞고 사는 거 무섭고 지겹지? 내가 아빠를 없애줄까? 엄마는 웃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내 말에 놀랐는지 내 방 문을 두드렸어요. 나는 방문을 잠그고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기다려, 엄마. 나는 큰 도화지를 깔고 책의 그림대로 크레용으로 원을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원 안에 별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책에 씌어진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둠의 주인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작은 소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힘을 제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마가린통에 받은 강아지의 피를 원 안에 부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은 아주 무덥고 축축하고 처음으로 맡는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건 마치 야채가 썩는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어요. 그러더니 피로 젖은 원 안에서 무언가 뭉글뭉글하게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덩어리가 아주 어둡고 낮은 축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꼬마야, 나에게 무얼 원하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로 내게 무엇을 줄 거지? 제 왼쪽 새끼손가락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적인 사람도 당신의 몫이고요. 지금 당장 내 몫을 줘. 그 목소리는 아주 탐이 나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아파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을 바닥에 놓고 강아지를 잡았던 칼로 찍었어요. 눈에서 불이 날 만큼 아팠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러 번 잘라냈지만 손가락은 잘 안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는 아픈 것보다 짜증이 나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막 흔들어서 찢어냈지요. 찢어낸 손가락을 원 안으로 던져 넣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뭉글뭉글하던 덩어리는 어느새 짙은 회색빛의 덩어리로 변해 어떤 형태를 띄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덩어리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빛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그것은 내 발로 서 있었지요. 처음에는 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불이 머리에 달린 것이 그림책으로 본 염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앞발로 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몸에는 털이 전혀 없고 끈적끈적한 물질로 된 몸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꺼풀이 없는 노란 눈동자. 엄마는 문을 두들기다가 열쇠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불러낸 것을 보고는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 저는 따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두 분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계약에 따라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빠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현관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지요. 엄마의 눈, 엄마의 코였지만 약간씩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눈동자는 여전히 그 노란색의 눈이었어요. 얼굴빛도 흐린 회색으로 충충했고요. 그리고 행동도 마치 뼈가 없는 듯 흐느적거리며 걸어나갔지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또 자빠져 잔 거야? 엄마의 모습을 한 그는 웃었어요.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벌건 얼굴이었지요.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지랄이야?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빠는 엄마의 모습을 한 그를 후려쳤어요.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 엄마와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를 마구 때렸지만 그는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꿈쩍도 안 했지요. 이게 너의 힘인가? 이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가 말했죠. 아빠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아빠는 엄마의 모습을 한 그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하지만 나가 떨어진 것은 아빠였어요. 화가 난 아빠는 달려들어 마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는 꿈쩍도 않고 아빠만 고통스러워했지요. 아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이 주저앉은 채로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도망가기 위해 현관으로 냅다 뛰었어요. 그는 아빠의 목을 왼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아빠는 대롱대롱 매달린 모빌처럼 보였지요. 변하더니 아빠의 다리 쪽으로 갔어요. 그 덩어리가 지나가는 곳은 아빠의 몸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간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사탕을 깨물어 먹는 듯한 소리. 그는 아빠의 뼈까지 씹어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입맛까지 다셔가며 먹고 있었지요. 이제 몸을 다 먹고 머리통을 깨물었을 때 아빠의 머리뼈가 깨지고 뇌가 터지며 그 일부가 약간 튀어나갔어요. 그는 우물우물 씹어대고는 다시 그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뇌수가 튄 곳으로 가더니 엎드려서 그것을 할짝거리며 핥았지요. 아쉬운 듯이 몸을 일으킨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꼬마 아가씨, 소원대로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웃으며 말하는 그의 노란 눈은 왠지 다정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로 갔어요? 글쎄, 약한 여자를 때리는 것은 나보다도 못한 짓이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에 있겠지.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실종 처리가 되었지만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에요. 엄마와 나는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일은 그 일 이후 그 책이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립 도서관에 물어보았지만 목록에는 그런 책이 올라와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뭔가 소원이 생길 때마다 아직 손가락이 9개 남아있기에 그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도서관들을 뒤지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 아빠가 죽기를 바랬던 것만큼 간절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저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집 근처 도서관을 뒤져보세요. 그 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원을 빌게 된다면 그를 보았을 때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세 번째 이야기, 움직이는 귀신. 그 일은 2002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해죠.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6월 무더위는 절정이었고 한국팀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후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도 사람도 많은 큰 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상가도 일찍 문을 닫고 거의 한적했습니다. 으스스한 기분에 혼자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텁지근하던 날씨가 차갑게 변하면서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위해 꼬집어 보았지만 확실히 아팠고 현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려는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다 보니 평소와 같은 활기찬 도로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학생, 길거리에서 졸았어? 얼른 집에 들어가 어른들 걱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1분 전만 해도 으스스하고 아무도 없던 거리였습니다.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며 길을 계속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도 피곤해서 존 건가? 하긴 할머니가 깨워주셨으니 나무에 기대서 졸고 있었겠지. 찬 공기는 꿈이고
그래도 꼬집었을 때의 아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 뒤에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면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리였고 다시 앞을 보니 아까처럼 한적하고 추운 도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고 다리가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애국가를 부르며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집불이 꺼져 있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추위가 더 심해진 듯 했습니다. 계속 걷는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101동 옥상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지 자세히 보려고 계속 쳐다보는데 달빛에 비친 형상이 표범이나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가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미친 듯이 아파트 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기겁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그 이상한 물체는 저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계속 뛰었고 이상하게도 우리 동 옥상에도 똑같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없이 두 팔로만 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친구 집으로 뛰어갔고 뛰어오는 동안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문만 열려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친구 방에 들어가 침대에 이불을 덮어쓰고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철퍽철퍽하는 소리가 창문에서 들려서 보니 아까 그 하반신이 잘린 사람이 손으로 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창문 너머로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절했습니다. 일어나. 아침이야. 환한 햇살이 창을 비추고 있었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는 분명히 제 침대였습니다. 6시 반쯤이었나요?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제의 일은 모두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버지도 뛰어오시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창문에 저건 또 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다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옷은 모두 헤져 있었고 창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어제 10시쯤 집에 일찍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일찍 들어왔냐고 물으니 저는 머리가 아프다고 대답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제 방에 들어오니 제가 열이 불덩이같이 나고 끙끙 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열을 식히고 나니 3시쯤 되었고 그때 어머니는 큰 방에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면 저는 밖에서 쫓겨다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게 꿈이라고 쳐도 너덜해진 옷과 피는 무엇일까요? 전 그날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분명히 유리세정제로 유리창을 모두 닦았는데 요즘도 6월 중순쯤 되면 유리창가에 손자국 7개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되살아납니다. 전 그때 그게 꿈이었는지 아닌지 꿈이었다면 그 피어 너덜해진 옷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전 꿈이라고 믿고 싶지만 6월만 되면 그 손자국을 보며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날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옷가게 알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류상설타운에 위치한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 줄로 나란히 선 건물들이고 각 건물은 2층 구조입니다. 저희 가게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정면에는 다른 가게가 보입니다. 2층은 원래 옷가게였으나 모두 없어지고 웨딩홀로 바뀌었는데 불법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1층에서 일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갈 일이 없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 간판 아래에는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보통은 2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카운터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제 평소와 같이 가게를 지키다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바람에 현수막이 날리면서 문제의 2층이 잘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2층은 공사 후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 더욱 이상했습니다. 저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고 다시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녁 9시쯤 장사가 안 되어 일찍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씩 불이 꺼지며 일찍 문을 닫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겨 건물 구석으로 갔는데 평소에는 켜져 있어야 할 가게들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자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아까 2층에서 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시내 중심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시간을 확인했더니 10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9시부터 집에 갈 준비를 했는데 1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내일 가게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5번째 이야기, 꿈을 무시하지 마. 며칠 전부터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이중 현실 같은 꿈에는 할머니가 목을 매는 꿈, 초라한 한옥집 문 앞에서 들어오라는 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략 6가지의 할머니와 관련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특히 초라한 한옥집 문 앞에서 들어오라는 꿈이 문제였는데 이 꿈에서 저는 이상한 길을 걷다가 대문이 활짝 열린 한옥집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고 너무도 반가워 오열하며 다가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아 절대 가면 안 된다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그 아주머니의 힘이 강해 팔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꿈에 대해 알고 있는 형에게 이야기했더니 조상이 웃지 않고 손짓하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로또를 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이 찜찜해 어머니께서 점집에 가서 한 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소 점집을 믿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왠지 우리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 활동으로 공연을 마치고 술을 거하게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커브길에서 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차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새 타이어로 갈아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펑크난 것이 이상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쟁이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기 위해 저승문턱에서 손짓했다고 말했고 사고 날 운이라면서 한동안 운전이나 물놀이, 산행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커브길을 도는 도로 왼편이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만약 할머니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다면 사고가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한 번 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점쟁이 집에 갔는데 꿈에 저를 말리던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점쟁이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지, 꿈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미리 볼 수 있는지, 꿈속에서 나를 말려 살려줄 수 있는지, 점쟁이라서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너무 오싹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6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괴담. 선생님께서는 동료 선생님과 함께 5일간 출장을 나가서 시설이 좋은 호텔에 묵으셨습니다. 3일째 밤에는 호텔에서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계셨고 동료 선생님은 차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동료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자 선생님은 계속 업무 일지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다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뒤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다시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난 후 선생님은 자세가 불편해 의자를 상쪽으로 당기려 했지만 의자가 마치 사람의 손에 붙잡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있구나. 사람인가 귀신인가?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아래를 보지 못하고 동료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의자 아래에서 화난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의자 아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진 얼굴과 가느다란 팔뚝이 의자 다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 왜 안 쳐다보는 거야? 선생님의 귓속에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면서 호텔을 뛰쳐나와 영숙이를 찾았습니다. 의자 아래에서 본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선생님께서 선물해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의 동료는 덤프에 치이셔서 얼굴이 많이 손상되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 너무 오싹해서 반개월 동안 몸져 놓으셨습니다. 7번째 이야기, 머리를 감다. 일주일 전쯤 머리를 자르고 나서 과외 가기 전에 항상 머리를 감곤 해요. 더워서 그런지 머리를 감을 때는 욕조 쪽으로 고개를 숙여서 감는데요. 그러면 화장실 문이 바로 보여요. 그날도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있는데 문득 화장실 문 너머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아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피부는 건강한 사람들의 그것과 달리 색이 거의 없는 보라색이었습니다. 원피스는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고 아이는 대략 8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낮이었지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서웠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진정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물 빠지는 곳 화장실의 배수구를 보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어요. 아까는 그곳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순간 아까 그 검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생각나면서 무언가 불길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재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친구와의 통화를 기대하며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려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도 신지 않고 들고서는 뛰어내려 9층에서부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외가 끝나고도 한동안 밖에서 서성이다가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7살 때 한 번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